어찌됐건 대략 상반기 중에는 65조 네, 정도가 60조에서 65조 정도. 제2의 태용이 어디냐라는 것인데, 이제 전체 PF 대출 잔액의 한 72%가 제2금융권이거든요. 회사 같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땅짚고 김리영 기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PF 위기 폭탄 터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한 데 이어서 제2의 태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제 받은 찌라시를 살펴보면요. 부도 위기에 직면한 그런 건설사들 리스트가 수십 군데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상황이 진짜 그렇게 심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건설사에 이어서 금융사까지 부실 위기가 전이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아무튼 이게 사실인지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PF 위기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위기 진짜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국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30조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원님 논문을 보니까 200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업권에서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에서 이제 토지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최근 수치를 반영해서 좀 보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화 채권 형태로 해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PF 물량인데 그게 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요것들 다 합산해 보면은 200조 원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합인 거고요. 이제 사실은 빚이 있어도 차차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직면에서 만기가 다가와서 이게 당장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그런 빚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도래하는 전체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네. 궁금한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좀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3, 4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이 만기 연장 PF 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결합해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 말에 만기 도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만기 도래할 금액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 만기 도래한 금액이 상당 부분 그대로 금년에 만기 이연이 됐습니다. 전체 이 세 개 업권의 PF 대출 잔액의 비중을 구해보면 그게 60%에서 한 65%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120조 원에서 1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적지 않은 규모가 실제로는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대략 상반기 중에는 65조 예, 정도가 60조에서 65조 정도.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건설사와 함께 이제 금융사도 좀 위험에 빠진다. 함께 이제 좀 위험에 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제2의 태용이 어디냐라는 것인데, 이게 혹시 금융사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금융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PF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로 이제 지방 비주택 사업 부문에서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1차적으로 시행사가 PF에 대한 채무상환 책임을 집니다만은 시행사들은 상대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약정 내용을 보면 건설사가 채무를 대신 정말 이제 시행사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은 건설사가 빚을 대신 갚는 구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가 PF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건설사가 동반해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손실을 금융회사들이 그냥 떠안아서 그냥 부실상가 처리해버리고 나서 문제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 또 돈을 빌려준 애들이 주로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 예, 아까 그 맨 앞에서 표를 아마 이렇게 보여주셨을 네. 텐데 그 표에 보면은 이제 전체 PF 대출 잔액의 한 72%가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2금융권에서 지난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돈을 빌려준 데가 지방 비주택 부분이 많고 거기서 채무를 상환되는 주체 자체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중소건설사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들이 중소건설사가 무너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수십 개의 건설사 리스트가 떠돈다. 근데 그에 대해 그런 비슷한 유의 소문들은 태영건설 때도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때 뭐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태영건설이 직접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에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 감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 내에서 막 혼재돼서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스크가 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장 리스트 같은 경우는 외감업체 이상들은 보통 그 사업장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고 그 비주택 사업 부문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그 업체들 중에 또 이제 계열 회사 같은 데서 또는 모기업이 있어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면 좀 문제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회사.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또는 이제 은행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떠도는 회사 같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금융권이 좀 위험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은 사실 다 이제 재무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유동성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PF 대출 자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은 이 회사가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도 역시 금융권에 이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좀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효과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주말에 제가 정부 사업들 목록을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업도 하고 그 특성도 한번 유형을 분류를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정부가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체험펀드 같은 걸 조성해, 증안펀드, 체험펀드 같은 걸 조성해가지고 증권사, 시행사들한테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고, 본 PF에서 차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PF 보증 공급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돌도록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당장 이제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해서 그 운영 경비도 이렇게 조달을 하고 또 개발 필요한 그 공사비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대출도 받고 회사채 발행도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P12O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어요. 좀 많이 완화했죠.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시장을 약간 떠받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실에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50년 만기 장기 모기지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또 있었어요. 예, 그 다 합쳐보니까 한 57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의 분자금이. 그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부동산 PF의 부실 규모를 약간은 축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라고 이제 평가는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부실이 계속 이제 커지면서 이연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출들은 사실 잘 되는 주택 부문에 많이 흘러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장에 믿음을 줬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험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지방과 비주택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 부분에 집중이 됐어요. 비주택 부분의 혜택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공도 있었을 것이나 사실은 과라고 하는 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